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약 21시간 만에 귀가한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과 앞으로 검찰의 신병 처리 방침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 어제 11시 55분 정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14시간 만에 마무리가 돼서 이제 종료가 됐고 신문조서 검토는 6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간은 이제 의외로 좀 시간이 좀 짧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이제 시간 거의 비슷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혐의가 좀 많고요. 범행 이제 전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물어보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 측 이야기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추궁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그러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무혐의 무죄를 다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신문을 했을 때 본인이 거기서 부인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더 추궁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수사의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부인하면 뭐 거기서 마무리하든지 질문을 하나 정도 더 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 자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많은 걸 얻고자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고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할 수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그래도 뭐 형식적인 절차를 준수를 하고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그 정도의 선에서 어제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문조서 그 검토 시간이 6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렇게 좀 면밀하게 살폈다고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그 재판의 특징이 소위 그 조소 재판 중심주의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제 서류를 판사가 다 읽죠. 그 과정에서 심증 형성이 될 때 조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취지와 그 다른 내용의 답변이 있다고 한다면 토시 하나라도 상당히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조서를 다시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인데 뭐 필요한 경우 뭐 문자를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뭐 몇 자를 첨가했다, 몇 자를 또 삭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의도한 답변이 그대로 조서에 적혔는가 이걸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조서에서 A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만약 재판정에 가서 B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또 논박을 하게 되면 진술한 사람의 그 신빙성 자체가 또 의심되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기초 토대 관계를 정확히 하자 뭐 이런 취지로.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그 조서 재판주의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조금 공판 중심주의를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관의 앞에서 직접 면전에서 구술 증거가 이제 중심이 돼야지 이렇게 그 조서에 옮겨지게 되는 것은 또 다른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특징이 그 조서 재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서를 만드느냐 이것은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기초 작업을 한다 이런 면에서 좀 꼼꼼히 살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그 피해자 조사는 동의를 거쳐서 촬영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조서 검토 과정도 따로 촬영을 하는 겁니까? 조서 검토 과정을 촬영하진 않죠. 그리고 그 영상 녹화 제도 자체는 이제 2005년도에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조사관이 회유를 한다든가 종용을 한다든가 이래서 그 인격권 침해가 혹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은 나름대로 그 체면에 대한 손상 때문에 이것이 그 영상 기록에 남는다는 것에 그 부담을 느껴서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인 전략으로 처음부터 가져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검찰이 무엇인가 공격적인 질문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것이 조금 덜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어쨌든 한 것 같고 또 국민들에게 또는 지지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움츠려 주기보다는 과감하게 뭐 영상 녹화 좋다 뭐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낼 이와 같은 의도도 좀 깔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 또 한 번의 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지도 관심이었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끝나고 나면 일단 뭐 할 말은 검찰 조사 받으면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는 이제 대부분 말을 아끼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 이걸 또 주저주저리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제 법원 가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뭐 어제도 뭐 다른 얘기는 않고 기다리던 기자들한테 수고하셨다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사를 받고 또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피의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게 구설수가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역시 이 관심이 모아지는 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 증거인멸 도주 여부. 사실 이 증거인멸에 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구속영장의 이제 요건이 예.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행 어떤 실무상은 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지만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그런 사안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제 범죄 소명이 되었느냐 예. 이 부분은 이제 증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만 본다고 하면 이제 도주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이 전 대통령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측근들이 다 범죄 사실을 측근들이 진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유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도 엄청 많고, 근데 범죄 사실 하나하나 내용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 무겁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런 범죄 소명이 되었느냐. 예. 그런데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 특히 다스와 관련돼서는 뭐 경영진이랄지 경영팀장이랄지 이런 사람 증거들이 좀 명백하고 그다음에 뇌물과 관련된 사람도 중간에 전달을 하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사용처까지 다 얘기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증거 있어서는 굉장히 명백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 자체를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전 단계, 전제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럼 영장을 청구했을 때 결국은 법원에서는 범죄 소명이 됐다고만 판단을 하면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영장 청구의 시점은 언제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저는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영장 청구 기간이 늘어지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있어서 어떤 추측, 또 어떤 의혹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검찰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예, 어제 검찰 포토라인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그 맥락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이런 심정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것을 정서적으로는 참담하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것이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그 강한 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한 3개월, 4개월 전에 중동에 가기 전에 공항 앞에서도 사실은 쭉 지켜봤더니 정치 보복을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김진모 그 기획관이 구속된 직후에도 기침을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뭐 죽음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의 하나의 그 정서적 반격으로서 나를 표적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얘기를 했었지만 예. 그 어제 출두를 앞두고는 애둘러서 소위 말해서 그 은유법, 간접화법으로 역시 그 정치 그 보복이고 예. 나를 하나의 그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주목을 할 만한 것은 할 말도 많이 있지만 말을 짧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은 무엇인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폭로할 내용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사실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와 연장선 산에서 어쨌든 검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인가 좀 공정하게 대하고 예. 나를 좀 격의 있게 대하라. 뭐 이런 그 중의적 메시지도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요약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정치적 뭐 희생양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어제 그 발표문에서 6문장을 읽었는데 한 문장을 좀 빼놓고 읽었거든요. 저희가 뭐 앞서 보도해드렸다시피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표현을 준비를 해놓고도 읽지 않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건? 공정하게 이 얘기 자체는 이제 검찰이 공정하게 이전부터 자기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한 어떤 혐의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말로 하게 되면 이제 검찰과 어떤 대립적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어떤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냥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어제 포토라인에 서서 한 얘기,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제3차장 만나서 예. 편견 없이 수사를 해달라, 예.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 자체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통해서 그 전날 기자들과 인터뷰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이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이 밖으로 다 나온다. 그리고 관련된 참고인이랄지 그런 진술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자체도 특히 이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과 관련된 영장 범죄 사실에 보면 주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명시돼 있거든요. 예.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공소 사실에도 다스의 실소유주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를 수사를 하는데 이미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거 아니냐.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도 내가 주범이라고 이미 전제되고 확정해놓고 나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견 없이 수사를 해달라 그 자체도 사실은 그런 전제도 하지 말고 공정하게 좀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하려고 써놓은 건데 거기까지 가면서 이건 좀 더 무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을 했고요. 묵비권 행사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구조를 보면은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 혐의를 결국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전부 부인 전략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이거부터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횡령액 300억 뿐만이 아니고 소송과 관련된 삼성의 그 대납 의혹 이거 60억 이것이 계속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LA 총영사를 활용을 해서 일정한 영향을 행사했다. 이게 아주 그 하나의 연결고리로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속영장의 그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와 같은 이제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겠죠.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일부를 이제 인정하게 되면 연결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길 뿐만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불구속 상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이 혐의가 사실은 이 법관의 마음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이 또 될 수도 있는 이와 같은 그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그 부인 전략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뇌물죄에 관계에 대해서 다퉈야 할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대가성이 그 입증이 될지 또는 그 중소기업으로 받은 돈이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제 검찰이 입증해야 될 그 사항인데 그것을 내가 미리부터 일부를 인정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 자체가 지금 없는 것 같다. 이런 그 판단으로 전부 부인 전략으로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또 이제 첫 재판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도 그렇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까지는 아무래도 그 측근들의 진술이 좀 결정적이었을 텐데 검찰 조사에서 더 이상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살지 않겠다. 뭐 이런 심경을 또 밝혔죠. 근데 어제는 좀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이러니컬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직위고 고려대학교 이제 2년 선배인데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된 4억 원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더구나 사용처까지 다 지정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일 또 우리가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여러 가지 뭐 문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다스와 관련된 삼성의 소송비 대납 그런 문건들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알려지기로는 김백준 전 비서관이 영표빌딩 지하에 가면 그런 문건이 있다고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주군으로 모시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200~300m도 안 되는 법원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서로 말이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재판에는 김백준 전 비서관이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직접 이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몸에서 이제 A4 용지를 꺼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까지 이제 잘못된 행동에서 반성을 하고 다 인정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 다 협조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향후에 어떤 자기의 핵심 측근들의 어떤 진술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뭐 영장 심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아랫사람들과 계속 법적인 논제,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해야 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물론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 자체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굉장히 뼈아프긴 해요. 그렇지만 향후에 있어서는 뭐 핵심 측근들과 계속 다투어야 하는 네. 법리적 논쟁을 하고 사실관계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대질 수사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대질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제는 예. 이제 시간적으로 대질이 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이 자기 집사 역할을 한 사람들 또 뭐 핵심 아랫사람들과 이제 대질하는 게 사실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대질 신문 자체는 어느 한쪽이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구속될지 아니면 불구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속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 전 대통령은 대질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예. 대질할 수가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질을 하려고 했지만 대질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대질을 한다고 해도 서로 입장이 워낙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질로서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측면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대질 조사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전 네. 대통령의 혐의가 20개에 가까운데요. 그중에서도 뭐 100억 원대 뇌물, 그리고 대통령 직권남용, 그리고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이 가장 주요 혐의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역시 승부처는 뇌물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뇌물죄죠. 왜냐하면 이제 뇌물죄의 그 수수액이 1억 원만 넘게 돼도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뇌물죄의 60억에 해당되는 것에 관한 얘기 또 그리고 매관 매직을 했다라고 하는 22억 5천에 관한 거 또 특활비 4억에 관한 거 이거 도합을 하게 되면 약 110억에 해당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검찰의 시각에서 110억이고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과연 이제 얼마가 뇌물로 인정될지는 또 사실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형을 했을 때 뇌물액을 440억으로 검찰에서는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1심에서는 한 32억이 인정이 됐고 또 항소심에서는 70억 정도가 인정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로 이게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형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국은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주춧돌 기본은 결국은 이제 다수가 누구냐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시각에서는 다수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제 소유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삼성이 60억을 대납했다고 하는 것은 직접 뇌물죄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포괄적인 정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건넸다고 하는 것만 인정이 되면 단순 뇌물죄 혐의가 구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 형식으로 되다 보면은 또 다른 청탁이 있었느냐, 또 부정한 청탁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상당히 더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저께 초반에 질문 자체가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도곡동 땅의 소유가 누구냐 이것부터 시작을 됐던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도곡동 땅, 다스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을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뇌물죄가 승부처를 갈리는 주요한 범죄 혐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민간 부문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정치 자금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예.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수수 자체, 불법 자금 수수 자체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과 뇌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물로 인정이 되면 아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이 굉장히 높죠. 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효에 관한 문제예요. 시효가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데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면 형량도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효가 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펴고 있는 전략은 첫 번째는 이제 사실관계는 다 부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이제 법리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설사 검찰이 수많은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스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러면 결국 형량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형량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또 대선 전에 특히 받은 것들은 다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검찰의 시간이 좀 다르는 거죠. 대선 전에 받은 그 자금, 불법 자금 자체도 이것은 대선이 그 당시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건 뭐 사전 수리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로 이걸 전부 법을 적용하려고 있는 검찰. 그리고 이걸 설사 나는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 자금으로 가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략. 이 두 가지 이제 충돌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윤옥 여사의 뭐 혐의점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이제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 그 직전에 미국에 있는 그 사업가로부터 신부를 통해서 명품백 2천만 원 상당의 또 돈답을 받았다. 뭐 이런 혐의가 하나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억 5천 중에서 그러니까 이팔성 전 우리금융 그 회장이 사위를 통해서 전달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3억 5천이 전달된 것은 아니냐 이런 혐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김희중 그 전 비서관이 얘기한 것처럼 특활비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김윤옥 여사의 행정권에 전달이 됐다. 이렇게 그 세 가지 그 혐의가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또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이명박 대통령은 혐의가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부부 관계에서 이와 같은 거금이 전달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알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실 자체를 김윤옥 그 여사를 공개라도 소환해서 도대체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김 변호사께서 영포 빌딩 관련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 말고도 검찰이 혹시나 숨겨둔 스모킹 그 비장의 카드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추정컨대 어저께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언급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뭇 당황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은 뭔가 그 구체적인 문건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자신감을 비췄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그 측근의 외장 하드에 그 있었던 그러니까 자금관리인 이병모 씨의 그 출납장부에 차명재산 그 목록이라든가, 사실은 이 차명재산 목록을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체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하드디스크에 관한 것 또는 그 40박스 영포 빌딩 밑에 있었던, 근데 아직 언론에 공개되어지 않았던 그 청와대 관련된 문건 중에서 혹시 뭐 결정적인 스모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 것인가. 근데 이거 지금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그 검찰만이 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제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상당 부분 위축이 되어서 6시 반에 나왔을 때 상당히 조금 피곤하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이렇게 그 추정만 할 뿐인데, 결국은 그것이 이 그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여부가 또 이번에 실질 영장 심사를 했을 때에도 결국은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관의 심증까지 형성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단은 검찰의 결정을 기다려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